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서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모처럼 조성됐었던 대화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또 말썽이네요. 그러니까 또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핵실험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남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갈까요? 우선 이제 며칠 나오는 발언을 보게 되면 일단은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것 같거든요. 예.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이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70기념일이고, 예.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행태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그런 그 이벤트성, 네. 한다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가 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그걸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타진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아직 한 달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못 미치게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좀 변화되어진 어떤 태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좀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 정도는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발사를 해서 혹은 이제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가지고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예. 상대로 대화의 상대를 인정해가지고 좀 나오라는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미국한테 그걸 바라는 것이고. 그런 거고, 중국의 어떤 그런 역할도 좀 기대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지금 남북 간의 지금 대화 국면이 지금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대화에서 북한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한편은 좀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좀 남북 대화의 테이블에서 좀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의도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남한을 향해서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단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유엔 쪽에서 어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여기에 반발하는 형식으로 핵실험까지 나아가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사일과 핵은 패키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서 서로 간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시너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동안 북한이 1, 2, 3차 핵실험을 해오는 어떤 패턴이 일정한 예. 패턴입니다. 대포동 2호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석 달 4일 만에 1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은하 2호 로켓을 발사를 하고 예. 한 달 20일 만에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고 정확하게 2달 만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10월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이제 좀 특정을 짓기는 조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예상을 해보자면 10월 5일에서부터 10월 한 8일 정도 예. 이 어간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관심,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논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반응, 미국의 반응을 다 지켜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10월 10일 날 네. 외부와의 갈등이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어떤 정권 유지의 마약 한 번 맞는 것이다.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당연히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가 따르겠죠. 예. 그러한 것을 또 돌파하고 또 더 강력한 어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 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어떤 굴복을 꾀하는 차원에서 12월 17일이 김정일 그 사망일입니다. 예. 그래서 12월 17일 직전쯤에 해서, 왜냐하면 또 김정일이 유언이 바로 핵개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핵개발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핵개발 완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유언을 받아서 핵개발 완성하는 이런 그 차기 지도자다라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차원에서 12월 17일 직전쯤에 예. 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하자면
미사일을 쏘면서 내부를 결집하고 이른바 쌍십절에 이제 대내외적으로 우리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는 국가다 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한다. 네, 그리고 이런 제가 한 말씀이시죠? 가지 빠뜨렸는데 예. 그러면서 10월 10일 날 지금 열병식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3만 명 동원해서 엄청나게 큰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난 2012년 열병식 때 그 KN-08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 번도 테스트하지 않은 어떤 탄도미사일 형상의 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세계가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초순에 미사일을 아주 그 지난 은하삼호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싣고 예. 갈 수 있는 미사일을 쏘고 나서 네. 10월 10일 날 마지막에 그 미사일을 그대로 공개를 공개를 할 한다면 어떤 그 북한으로서는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작전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한 이유가요. 그 핵실험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남 교수님 그러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핵실험까지는 일단은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얘기만 나오는데 그는 지금 북한에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하는 수준에서 말 수준에서 나오는데 그러나 예. 뭐 우리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은 예. 뭐 기술 향상 또 확보 수준에서 이어져서 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네.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지금 단기간에 봐가지고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 여부가 상대적으로 높고 예. 핵 부분은 좀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그 도발 가능성도 10월 10일 이전으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10월 10일 그 쌍십절가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예상돼 있잖아요.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영향 없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로서는 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예. 좀 부딪힐 수 있는 어떤 딜레마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우리 정부도 일단은 그건 기본적 인도적 사안이고 또 남북 간에 합의해가지고 또 북측도 호응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미사일 발사와 이산가족 상봉은 좀 별도로 다른 트랙으로 전개가 분리해가지고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리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뭐 국방위원회라던가 외무성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우주개발국장 또 원자력 연구원장의 어떤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수위 조절을 한 거 아니냐, 어떤 추상적 예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공식적인 발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하여튼 뭐 기자의 조선중앙TV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또 원자력 연구원장의 인터뷰인데 이제 원자력 연구소는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원이라는 거는 그래요? 이게 실제 북한이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소를 가지고 더 이렇게 크게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미국, 뭐 중국 이걸 예.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 가능성 혹은 뭐 핵 관련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어떻게 예. 나올 것인가를 타진하기 위해서 다소는 조금 비공식적인 뭐 그전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한다면 아주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멘트로 봐가지고는 탐색하기 위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걸 지켜보고 네. 그것이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이 발사 여부를 가지고 보다 더 공식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공식적인 루트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나오면 이게 공식적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국방위원회에서 나온다거나 국방위원회. 아니면 무슨 또 뭐 외무성 차원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또 북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들은 그건 주로 이제 국제사회, 국제기구를 하기 때문에 외무성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또 산하 뭐 여기 기관 단체나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써도라도 자기는 평화로운 목적이다 하는 부분. 그럼 또 과학 부문과 할 수도 있고요. 네. 어찌 보면 비정치적인, 비군사적인 그렇게 보게 되면 뭐 저 국방위원회 성명을 하기는 조금 저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네.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아니면 외교적 차원의 어떤 공식 기구를 통해 가지고 네.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예. 연구원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북한이 마지막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핵실험한 게 이제 2년이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실험,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보다는 예. 지금쯤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이를테면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 그 로켓 발사 실험장이 예. 지난 은하 3호 쏠 때보다 한 10m 정도 지금 높이가 더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미사일 즉 로켓도 한 10m 정도 더 긴 것을 쏘겠죠. 예, 예. 그러면 이 10m 정도 단지 길어서만은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은하 3호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단 로켓을 우리 해군이 수거했지 않습니까? 태안 앞바다에 떨어져 있는 것을 예. 수거했더니 그게 한 8,000에서부터 10,000km 정도 가는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은하 3호 로켓은 멀리는 갈 수 있지만 위력이 강한 것을 실을 수 있는 로켓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은하 3호 할 때 항상 보는 그 영상에 보면 북한의 과학자 한 사람이 광명성 3호라고 하는 조그만 위성처럼 생긴 거의 뭐 장난감처럼 생긴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 누가 봐도 한 1톤 넘어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가 되려면은 예. 한 1톤 정도는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사 실험은 예. 미국 그 서부가 아니고 미 동부 지역 한 12,000에서 15,000km까지 갈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예. 1톤 이상의 무게를 탄두에 얹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예. 이제 그 시기가 된 것이다. 2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고 네. 이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네. 저희가 아까 앞서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장재순 우리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아닌 또 다른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트리튬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소폭탄의 원료인데 네. 이거는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은 뭐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지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과 또 이 그 플루토늄 탄에 예. 대해서 네. 완벽하게 그 탄두를 지금 소형화 경량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더 한 단계 진일보된 그런 어떤 그 중성자탄과 또 수소폭탄의 네. 경지까지 이르렀느냐 예. 이거는 아직은 조금 아직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은 저희 어떤 그 감정적인 희망에 한데 예. 어떤 기술적인 발전 단계를 봐서도 아직 북한이 그 수소폭탄 단계까지는 안 갔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원료의 가능성은 좀 낮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기존 원료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새롭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덜 위협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좀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일단 북한이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좀 탐색해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반응을 내놨거든요. 도발하지 말라 이런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북한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나온 표명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또 예, 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뭐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입장을 접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할 것이냐, 특히 시진핑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네. 시진핑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관련해가지고 북한 핵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은 사실상 육자회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육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좀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시진핑의 그런 의도에 의해서 좀 약간은 좀 방해적인 예.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미국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중국이 더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 네. 또 지난번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내실이 있는 예. 그 진정성 있는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시진핑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 이제 미국에 가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미국의 입장을 가지고 약간 톤 다운 시키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시진핑이 그거 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미국이 그렇게 나온 건 당연한데 사실 중국이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육자회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예. 오히려 북한의 이런 그렇죠. 움직임이 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여간에 시진핑 가는데 예, 예.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시진핑의 어떤 입지가 상대적으로 오바마에게 할 수 있는 전달력이 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재뿌린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을 북한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군이 동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으로 탐지 임무를 하고 있는데 탐지 능력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탐지 능력은 좋습니다. 이지스함의 탐지 능력이 한 1,000km 밖에 있는 예.
탄도탄 정도의 표적을 한 1,000개 정도를 탐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5개 정도를 동시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면 요격할 수 있죠. 그런데 요격할 수 있는데 예. 요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이지삼 이야기만 하면 정말 슬픈데요. 예. 우리가 지금 해군이 이지삼 세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지금 또 더 건조 세 척을 더 건조할 예정에 있고 네. 그 추가 이지스 레이더 지금 구매 계약을 지금 체결 단계에 있거든요. 예. 앞으로 6척이 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삼들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가 다 탑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해군의 이지삼은 탐지만 하지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탐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 군의 어떤 그 자기 고유 업무 네. 좋게 표현하면 고유 업무라고 하고 예.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밥그릇이라고 하죠. 예. 그 밥그릇 영역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예.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어떤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 가장 요격 확률이 높은 것이 해군의 이지스 체계입니다. 예. 그 이지스 체계가 한 척이 1조 원이 되는데 그 1조 원짜리 자산을 가지고 예. 거기다가 밥그릇 때문에 해군이 방공한 것이 아니고 공군이 방공해야 되니까 그러한 밥그릇 경쟁 때문에 해군에게 이지스함에다가 요격 미사일을 안 꽂아주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탐지 잘 됩니까? 예. 잘하면 뭐합니까?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탐지해서 요격을 하려면 예. 미국 이지스함에 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럼 아니, 그럴 미국이 것 같아요. 쏘는 거예요? 미국이 쏘는 거죠. 우리는 탐지했으니까 미국이 쏴줘라. 쏴줘라. 안 쏴주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미국 이지스함은 탐지할 능력이 없습니까? 탐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괜히 탐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고 어이없는 일이 예. 우리 군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네. 감시를 하고 제대로 채찍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정감사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 안 나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남 교수님한테. 그 8.25 합의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 국정감사에서 최윤희 그러니까 지금 전 합참의장이 아니죠. 합참의장이죠.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8.25 합의 때 명문화된 비정상 상태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는 거 발사하면 비정상적 상태로 우리도 대북 확성이 방송 또 해야 됩니까? 일단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 그것하고 확성기 방송을 바로 하느냐 하는 여부는 또 약간의 좀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많죠. 지금 네. 왜냐하면 8.15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로 보여줘야 되고 예. 북한도 그걸 보여주냐 이런 리트머스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일단 합의가 돼가지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다시 확성기를 재개했을 경우는 그 부분마저도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 우리 정부가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합의할 때부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군사 안보적 상황 성격인데 해석은 좀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 되거든요.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참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예. 이 비정상 상황이다 대북 확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감정도 있고 합의가 있는데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저 짧게 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확성기를 해야 칠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인도주의적으로 그 이산가족 상봉이 남아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10,000명하고 뭐 10만 명 하는 거 아닙니다. 100명입니다. 100명. 예. 또 같이 사시는 거 아니고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시는 겁니다. 예. 물론 그분들에게는 정말 안 됐고 정말 안타깝고 아쉽지만 네. 그 100명의 이산가족 분들이 잠시 한번 만나 뵙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생명 그리고 통일 전체를 바꾸기에는 가치가 물론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더 위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북한이 함부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예. 우리는 언제든지 김정은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이 확성기 심리전을 그대로 재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미사일을 안 쏘아야만이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 보이면 미사일 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군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8.25 합의를 했고 또 이산 상봉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